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그루버 교수님의 재정학 우리 챕터 2장 재정학의 이론적 도구를 보고 있는데요. 교재 49페이지 한번 보시면 균형과 사회 후생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균형과 사회 후생. 자, 이렇게 한번 보시죠. 사회 후생. 자, 이거는 별로 어렵지 않고요. 그냥 경제 원론하고 그냥 미시경제학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앞에 논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은 TANF 급여가 감축될 때 한부모 가구주의 노동 공급이 늘어날지 줄어들지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TANF 네, 요거에 대한 급여가 혜택이죠. 보조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보조금이라고 쓸까? TANF에 대한 보조금이 감축됩니다. 보조금이 감축되었을 때 오케이? 자, 이게 가구주의 노동 공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요거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요게 증가할 수도 있고요. 감소할 수도 있고요. 일정할 수도 있게 된단 말이죠. 자, 근데 훌륭한 재정학자라고 하면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요. 아, 난 모르겠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거기 주지사나 장관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노동 공급 여부에 관한 단순한 사실이 아니다. 아, 노동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그것보다는 그래서 한 부모 거기 나와 있는 가정의 가구주의 어떻게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 보시면 진짜 약간 뭐라고 할까? 행복이라고 할까? 이러한 선택을 통해서 보조를 통해서 행복을 증가시키는가?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행복하냐 이거는 거기 보시면 가치 판단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규범적인 질문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규범적인 질문의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요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팩트와 관련한 얘기겠죠. 그래서 요게 우리의 좀 더 관심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규범이라는 게 노머티브라는 게 바로 뭐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만 한다라는 당위 그런 표현을 쓰죠. 경제 원론 시간에 보통 얘기하죠. 가치 판단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should be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What should be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뭐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게 바로 규범적 명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정부의 정책입니다. 정책, 팔리시가 변화했을 때 정책적인 변화가 오케이? 이 사람의 노동 공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거기 나와 있는 사회 후생에 어떤 변화를 끼치게 되었는가?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규범적인 분석의 어떤 도구를 살펴보게 되고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연구가 후생경제학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후생경제학, 웰페어를 번역한 거예요. 웰페어 이코노믹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후생경제학은 사회적인 복지 또는 후생의 결정 요인, 그러니까 약간 후생이라는 게 행복이라 보시면 돼. 행복경제학 아니면 복지경제학 요거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 그리고 후생의 결정 요인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지 후생, 행복, 복지를 높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웰페어라는 거 이 자체가 웰페어 이코노믹스 이렇게 표현하는데 웰페어가 그냥 경제학, 여기서 후생 경제학 파트 아닐 때는 이 보조금을 그냥 웰페어라고 쓰기도 해요. 이렇게 보조금 자체를 우리가 보조해 주는 거잖아. 그래서 이 사람의 이게 보조금을 바로 웰페어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그 의미보다는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조금 자체라기보다는 약간 현금 급여를 의미할 때가
TANF, 현금 급여 이렇게 얘기하고요. 웰페어는 그냥 복지의 규범적 개념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요 의미로 쓰이기도 하는데 요게 아니고 얘는 그냥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현금 급여 이런 표현을 사용할 것이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요거 웰페어 자체는 그냥 후생 이렇게 좀 규범적인 개념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생경제학과 관련해서 우리 관심을 갖게 되는 요 분야에서요. 거기 보시면 사회후생의 결정을 두 단계로 나타내서 분석한대요. 어떻게 분석하는데? 자, 첫 번째 스텝 1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에서는요. 사회적 효율, 경제적 파이의 크기를 결정하는 문제. 그러니까 이 파이를 얼마나 크게 만들까? 파이의 크기와 관련해서 얘기할 거예요. 이왕이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낭비 없이 최대한 크게 만드는 거에 초점을 맞추겠죠. 오케이? 최소의 비용으로. 이게 첫 번째. 자, 사회적 효율이라는 것은 두 번째 줄 보시면 소비자와 생산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거래한 결과 얻게 되는 순편익의 크기 요걸로 얘기할 거예요. 아니 여기서 파이가 뭐예요? 그럼 진짜 파이입니까? 빈대떡이고 피자입니까? 그건 아니고 시장에서 거래를 통한 소비자와 생산자가 얻게 되는 순편익의 크기 이게 바로 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네. 순편익을 측정하기 위해서 수요 공급 곡선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효율이 극대됐는가 요걸 살펴보고 다음 두 번째 스텝 2. 두 번째 스텝에서는 뭘 다루고자 하냐면 사회의 총체적인 복지 후생을 측정을 한 다음에 측정할수록 이 분석에 소득 재분배, 그러니까 경제적 파이의 분배를 도입하는 문제 얘기할 거예요. 파이에 따른 이게 파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소득이라고도 관련이 있죠. 파이의 분배에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파이를 얼마나 크게 만들고 두 번째는 그 파이 만든 것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네, 그렇게 보도록 할 겁니다. 오케이, 그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위에가 효율성과 관련한 얘기를 할 것이고요. 밑에가 공평성, 형평성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나타내는 사회 후생을 측정할 때 순편익의 크기라고 그랬는데 이걸 뭘 가지고 얘기하겠다? 수요 공급 곡선 가지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자, 수요 곡선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수요 곡선 도출은 미시경제학에 나와 있는데 우리 책에도 살짝 가볍게 나와 있습니다. 자, 디맨드 커브 요거는 당연히 소비자의 어떤 선택을 나타내는 거야.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를 나타내는 선택을 통한 결과로 자, 선택의 결과로 자, 어떤 정보를 두 개 반영한다? 예, 맞습니다. 주어진 가격하에서 소비량, 수량 요거 두 개를 우리가 반영하는 것이죠. 자, 거기 보니까 여러 가지 소비자 중에서 예산 제약 하에서 자, 두 개를 소비합니다. 영화 관람을 할 것인가? 예, 그거를 얘기하는데 케이크와 영화 관람 두 개 중에 상대 가격이 변했을 때 얘기하는데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그 그림을 보시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주어진 예산 제약하에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수요 곡선을 도출합니다. 영화 관람과 관련한 QM 이렇게 있고요. 케이크의 수량 이렇게 있습니다. 영화 관람에 대한 횟수가 있고요. 영화 관람에 따른 가격 이게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가격이 점차 비싸지는 걸로 돼 있어요. 예, 거기 보시면 주황 색깔에서 아니면 파란 색깔로 합시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예산선이 거기 보시면 6과 10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때 효용 극대화 선택점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A점인데 무차별 곡선 이렇게 지나는 점을 찾아낸 것이죠. 자, 여기서 효용 극대화되는 점 여기를 찾았고요. 자, 이 파란 색깔일 때 가격이 얼마야? 8달러. 그래서 8달러일 때 이렇게
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상대 가격이 C분의 원래는 PM인데 PC가 1분의 8달러 이렇게 되는 것이고 8달러일 때 여기 A 이렇게 됩니다. 몇 번 가요? 6번 가죠. 자, 영화 관람의 가격이 비싸졌습니다. 비싸져서 예산선이 이렇게 가파르게 변화했습니다. 가파르게 변화했더니 자, 거기 보시면 B점이 어떻게 형성됐어? 네, 여기에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B점이 여기를 찍혔네. 거기 보시면 B점. 오케이? 자, 4번 가게 됩니다. 가격이 비싸졌더니. 얼마로 비싸졌어? 12달러로 비싸졌더니 4번 가게 돼서 여기가 B, 여기는 12달러. 오케이? 이거 우리 PCC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하락해서 6달러로 하락했을 때 이렇게 얼마나 소비하니 봤더니 요점을 소비하는 걸로 나왔어요. 자, 얼마? 6달러일 때, 그래서 6달러일 때 이렇게 C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C 6달러일 때 8번. 그래서 여기 선택하니까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있는 거야. C점. 오케이?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를 쭉 연결하게 되면 얘가 바로 BCC가 되고, 이 PCC는 각각의 상품의 수량을 반영한 것인데 나는 관심사가 저 케이크의 소비량 관심이 없고 영화 관람과 그 가격과의 관계가 관심이 있다. 그럼 이걸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이게 바로 디맨드 곡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림 바로 밑에 거기 50페이지 4번째 줄, 5번째 줄 보시면 이러한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런 정보를 통해서 각각의 시장 가격에 대해서 요거죠, 요거. 주어진 각 시장 가격에 대해서 이렇게 자, 개인이 수요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을 나타내는 수요 곡선을 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장 가격에 대해서 야, 너 효용 극대화하는 선택을 통해서 얼마나 소비하려고 하니 나타내는 디맨드 곡선을 도출하게 되는 것이죠. 디맨드 곡선을 도출했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네, 이렇게 도출한 거 미시경제학 찾아보시면 더 자세히 나오죠. 자, 수요 곡선은 영화 관람료와 수요되는 영화 관람 횟수와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자, 이 수요 곡선과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한 단계 더 들어가게 될 거는 뭐냐라고 하면 탄력성이죠. 자, 수요에 특히 가격 탄력성에 초점을 맞출 거예요. 수요의 탄력성. 자, 이거는 지금 수요 곡선의 형태에 따라서 가격 탄력성이 달라지게 되는데, 자, 우선 거기 1번 보시면 가격이 1% 변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자, 분모가 가격의 변화율이니까 이거지. 가격이 원래 얼마였는데 얼마나 변했고, Q가 얼마였는데 얼마나 변했니? 요거예요. 가격이, 이 수량이, 수요 곡선 수량이, 수요량이 가격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변화율입니다. 곱하기 100. 이런 것들. 근데 거기가 영화 관람료가 8달러에서 12달러로 올라갈 때랑 내려갈 때랑 탄력성이 당연히 다르게 되죠. 그 탄력성 얘기는 우리 미시경제학이나 경제원론 찾아보시고요. 자, 몇 가지 탄력성과 관련한 특징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체크해 보면 51페이지 주요 사항 첫 번째,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감소하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언제나 음의 기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변화 크기가 관심사가 있어서 요거 절대값을 씌우거나 마이너스를 붙이기도 하죠. 탄력성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변합니다. 예, 곡선에 따라서 탄력성이 다 달라지고요. 아시겠지만 1, 2 갈수록 탄력성이 커지고 1, 2 갈수록 탄력성이 작아지죠. 분모분의 분자 해도 되고 평균과 한계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극단적으로 수직이 된다라고 하면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했을 때 디맨드 곡선이 수직이면 완전 탄력적이죠. 그래서 탄력성이 빵 이렇게 되고요. 디맨드 곡선이 좀 특이한 경우인데 수평이면 탄력성이 무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 정도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차 탄력성 같은 경우는 이때는 케이크의 가격이, 케이크의 소비량이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영화 관람 가격이 변화했을 때 얘가 변화가 없으니까 이 경우는 약간 앞에서 얘기했던 콥더글라스 효용함수의 특성 때문에 나오는 것인데 PCC가 수평이어가지고 교차 탄력성으로 표현하게 되면 XY라고 쓸게요. 여기 MC 뭐 해야 되는데 빵이요.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정도 봐주시죠. 다음에 공급 곡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 곡선이 바로 소비자가 효용 극대화하는 선택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처럼 이 공급 곡선은 뭡니까 하면요. 생산자야. 생산자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생산자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데 오케이.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결과 주어진 각각의 가격에 대해서 당신은 얼마나 생산할 겁니까?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각 가격 수준에서 공급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량을 나타내는데 자, 다음 줄에 기업의 생산자의 이윤 극대화를 나타내는 것이죠. 자, 이윤이라는 것은 우리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빼는 겁니다. 그래서 총수입에서 토탈 레버뉴에서 토탈 코스트를 빼는 거고요. 자, 이 총수입이라는 건 어떻게 결정됩니까? 얼마짜리를 몇 개 생산했니?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총비용이라는 것은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니까 노동에 대한 비용, 자본에 대한 비용 이게 여기 들어갑니다. 오케이. 자, 거기 두 번째 단락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게 뭐야?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만들어내는 생산함수를 나타내는 거죠. 자, L과 K에 대한 생산함수 그렇게 표현하고요. 프로덕션 펑션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L은 노동이고 K는 자본이고요. 노동, 근로자, 자본, 기계와 거기 보시면 건물 투입 요소를 사용하게 되고 자, 요 생산함수는 우리 뭐 여러 가지 생산함수가 있지만 그렇게 L과 K, K와 L 이렇게 되어 있는 콥더글라스 생산함수를 상정합니다. 자, Q는 영화의 생산량이고 K는 자본, 스튜디오 세트 같은 것이고요. L은 노동 배우의 노동이라는 건 배우의 연기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밑에 한계 생산성이라는 거 잘 아실 거야. 여기 보시면 요 생산함수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자본이 고정되어 있을 때 노동만 증가시킨다 할게. 그래서 노동의 한계 생산은 자, 노동만 증가시켰을 때 Q가 얼마나 되니? K는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한계 생산이 노동에 대한 한계 생산이 체감한다라고 상정을 할게요. 가정을 할게요. 체감. 특히 이 경우 보면 루트 속에 있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계 효용이 체감하는 거랑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물건을 생산하는 거에 따른 그 대가로 이제 물건을 팔면 얼마의 가격에 팔았니 해서 이게 총수입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거에 대해서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지?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TC, 총비용이 노동에 대한 비용, 자본에 대한 비용, 생산 요소가 지금 노동과 자본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얘가 노동에 대한 비용이고 얘가 자본에 대한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 줄에 보시면 한계 비용, 거기 보시면 한계 생산이 체감하잖아. 그래서 여기 비용으로 따지게 되면은 우리가 생산량을 한 단위 증가시켰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요거 총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그 한계 비용인데 이 한계 비용은 이게 두 개 거울에 비친 모습으로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증가, 체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한계 비용 또는 생산물, 산출물 한 단위를 더 생산하기 위한 증분 비용은 이게 바로 산출물 한 단위 생산에 요구되는 노동의 양의 임금을 곱한 것이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네요. 아니, 여기 보시면 요거 다시 한번 써볼까요? 요거. 아니, 여기서는 지금 K가 고정되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 위에 요거 증가하는 거는 가변 비용이 변화하는 것이고요. 요 미시경작에 보면 더 자세히 나옵니다.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보세요.
여기 보시면 요거 가변 비용이 요거지. 근데 여러분 우리 아무 얘기 안 하면요. 여기 나와 있는 노동에 대한 임금과 자본의 가격은 다 고정돼 있다라고 얘기할 거야. 이것도 생산물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면 P, 생산물의 가격도 고정돼 있는 상황을 상정하고 들어갈 겁니다. 자, 얘가 고정돼 있으니까 얘가 고정돼 있고요. 노동 이렇게 있네. 그럼 요거 다시 밑으로 빼면 어떻게 돼? 델타 1분의 델타 Q 분의 임금 이렇게 되고 이거 다시 쓰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NPL이잖아. 노동의 한계 생산 분의 임금. 근데 임금이 이제 고정돼 있는 것이지. 자,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합니까? 라고 하면 여기 한계 비용 여기 상황을 보시면 여기 노동에 대한 한계 생산과 반비례야. 그래서 얘가 체감하게 되면 얘는 당연히 체증하게 된다.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거기 하고 있고요. 그 예를 들어는 여러분들이 한번 좀 숫자로 체크해 보세요. 아니, 요 생산함수 관련해 가지고 요 숫자로 한번 해보세요.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가지고 Q를 생산하고요. 그에 따른 TC가 어떻게 되나 한번 봐보시죠. L과 K가 있고 Q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 TC가 어떻게 되는가 거기 숫자로 집어넣어가지고 살짝 한번 보세요. 그래서 한 단위의 자본과 네 단위의 노동을 사용을 해서 두 편의 영화를 제작한다 가정하자. 자본의 양을 고정시킨 상황에서 세 편의 영화를 제작하려고 한대요. 노동을 5단위로 증가시켜서 모두 9단위로 5개를 추가적으로 증가시켰을 때 여기 K는 고정돼 있고요. 그랬을 때 얘가 3개가 되는데 얘가 1로 그대로 있을 때 9개가 돼야지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노동의 단위당 임금을 1달러로 가정했을 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얘가 WL, RK 이렇게 예를 들면 조금 더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정 비용은 고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변 비용에 초점을 맞추려고 해.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요 임금에 대한 정보만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얼마예요? 1달러로 가정을 하고 있고요. 얘도 그냥 1달러로 할게요. 어차피 의미는 없지만. 그러면 총 비용이 어떻게 변해요? 요거 1달러에다가 곱하기 노동 얼마? 2 더하기 1달러에다가 여기 보시면 노동이 4죠. 죄송해요. 여기 4 이렇게 돼 있고 자본은 1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 5 이렇게 될 거야. 여기는 1달러인데 9 더하기 1달러인데 K는 1 이렇게 되니까 1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계 비용, 한계 생산 이렇게 보면은 한계 생산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니 노동의 한계 생산은 노동이 추가적으로 될 때 Q가 어떻게 됩니까? 이걸 나타내는 것이고 이렇게 될 때 요거 델타 Q가 어떻게 되는가 이걸 나타내고 여기 나와 있는 얘가 이렇게 변한다. 이게 바로 뭐야? 한계 비용, 총 비용이 얼마나 변화하는가? 총 가변 비용이 얼마나 변화하는가? 그거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TVC가 변화하는 거예요. 얘가 변했을 때 얘한테 주는 게 한계 생산과의 관계고요. 얘가 변해서 얘가 변하는 거 그게 바로 한계 비용과의 관계인데 관련이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단락 첫 번째 줄 보세요. 자, 이 논의의 핵심은 이거라니까. 거기 보시면 한계 생산이 체감하게 되면 얘가 체감하게 되면 한계 비용이 체증하게 된다. 그걸 의미하게 되는 거네요. 자, 그래서 기업의 목적은 뭐라고요? 여기 나와 있는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뺀 거. 이게 바로 기업의 목적이 된다고.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뺀 그게 바로 이윤인데 이 이윤을 맥스 하는 게 이제 기업의 목적이다. 극대화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최적 생산량을 결정합니까? 노동이라 할 수도 있고요. 최적 생산량은 아시겠지만 생산량을 한 단위 변화했을 때 총수입이 얼마나 변화했는가? 생산량이 한 단위 변화했을 때 총비용이 얼마나 변화했는가? 그래서 만약에 총수입이 더 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생산량 자체를 증가시켜야지. 그 얘기가 거기 나와 있죠. 뭐 등산의 예를 통해서 즉석 힌트에 아니면 영화 관람 해가지고 숫자로 나와 있는데 뭐 요거 그냥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그냥 알고 계시는 그거 그대로 보시면 돼요. 얘가 더 크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생산한다는 변화시켰을 때, 증가시켰을 때 거기서 얻게 되는 총 수입의 증가분보다 총 비용의 증가분이 커지게 되면 이때는 오히려 생산을 줄여야 되는 것이고, 자, 언제 최적입니까? 요거 두 개 같을 때가 바로 최적. 얘를 뭐라 그러죠? 얘를 MR이라 그러고 얘를 MC. 이렇게 돼서 MR과 MC가 같아질 때가 최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얘기가 나와 있고요. 각주 5번도 보세요. 직관적으로 이제 삽 한 자루만 있는데 노동자들이 점차 추가적으로 증가할 때 요거요. K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노동자가 한 명씩 증가할 때 노동의 한계 생산이 점차 체감하게 되는 거 직관적으로 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53페이지 가보시면 세 번째 줄 결론이 이거죠. 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달성하려고 하면요. 한계 생산 체감의 과정 때문에 한계 비용이 점차 증가하게 되고요. 그게 가격, 우리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요거 미분하면 이게 P랑 똑같죠. 그래서 요게 R이 P랑 같으니까 P와 MC가 같을 때가 최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공급 곡선을 도출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살짝 한번 말씀드리면, 자, 공급자의 입장에서요. 얘가 생산하는데 MC가 이렇게 있습니다. 공급 곡선이라는 게 뭐라고요?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 입장에서 가격이 주어져 있을 때, 야, 너 몇 개 생산할 거야? 이걸 나타냅니다. 가격이 증가하게 되면 주어진 각각의 가격에 대해서 너 얼마나 생산할래? 나 이만큼 생산할래? 나 이만큼 생산할래? 이만큼 생산할래? 이해 가시죠? 그래서 각각의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최적 생산량을 이렇게 연결한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 MC 곡선이 우리가 바로 기업의 공급 곡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단락 볼게요. 생산자는 이윤 극대화를 추구할 때 어떤 가격 수준에서건 한계 비용이 MC가 P와 같을 때, P가 MR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일치할 때 이거에서 공급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최적 이윤 극대화를 달성하는 거와. 자, 그러니까 주어진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공급하려는 양이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한계 비용 곡선이 기업의 공급 곡선이 된다. 이렇게 보시죠. 오케이? 자, 요게 되면 이제 수요와 공급을 다 봤으니까 균형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균형이라는 것은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 없을 때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그런 특성을 우리가 균형이라고 하는데요. 자, 지금까지는 첫 번째 줄에 개별 동그라미 치세요. 개별 수요 곡선의 원천은 효용 극대화이고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은 원천이 이윤 극대화임을 봤는데, 후생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개별 소비자 그리고 개별 생산자 기업이라 해도 되고요. 네, 개별 소비자와 생산자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안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개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다 서메이션 해야죠. 서메이션 해야죠. 개별 소비자의 수요 곡선을, 자, 경제언론에서 하는 것처럼 수평으로 합합니다. 개별 생산자들의 공급 곡선을 수평으로 합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시장 전체에 대한 얘기를 나타낼 거예요. 그래서 시장 전체에 대한, 밑에 그림 나와 있죠. 수요 곡선과 시장 전체에 대한 공급 곡선을 우리가 얻어내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슈퍼마켓, 웹사이트와 같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실제 상호작용하는 마켓 차원으로 바꾸려고 하고요. 세 번째 줄, 시장에서 재화를 구입하고자 하는 각 소비자의 수요를 모두 합하고 수평으로 합하는 거죠. 재화를 공급하고자 하는 기업을 모두 합해서 수평으로 합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얻어낸 이렇게 시장 전체에 여기 생산량 대문자로 쓴 거야. Q, 가격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수요 곡선,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 이렇게 도출을 하게 됩니다. 공급 곡선, 이렇게 수요 곡선.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밑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거기 나와 있는 수요와 공급이 딱 맞아떨어진 상태, 그게 거기 나와 있는 이퀄리브리엄, 균형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초과 수요가 제로가 되는, 그래서 균형 수량, 균형 가격,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54페이지 첫 번째 줄, 시장의 공급 곡선과 시장의 수요 곡선이 상호작용해서 시장의 균형이 달성되는데 이는 수요와 공급을 모두 만족시키는 가격과 거래량의 조합을 나타내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사회적인 어떤 효율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요거는 간단하게 잠깐 쉬었다가 끊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잠깐만 쉬었다 다시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